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을 거쳐 대통령 탄핵 그리고 대선을 거쳐 새 정부 탄생까지 2025년 상반기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혼란과 역동의 시간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 6월 대선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를 맞았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임기를 시작한 이 대통령의 취임 첫 일성은 민생 회복과 경제 위기 극복이었는데요. 오늘 이재명 정부 탄생 100일을 맞아 새 정부의 약속과 다짐은 얼마나 실현되었고 앞으로 어떤 과제를 안고 나아가야 하는지 짚어보는 시간 가지고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평가와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 양당의 쓴소리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한 분이 더 오실 텐데요. 오시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시민분들은 이재명 정부 100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길 원하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요.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야당과 소통을 하시고 계속 뭔가를 설명하시려고 표현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쉬운 거는 부자도 국민이고 노동자도 국민인데 좀 이 나라가 너무 노동자만 위하는 거는 아닌가. 부자는 또 국민은 국민이잖아요. 근데 좀 안배가 좀 덜 된다? 일단은 야당 같은 경우는 계속 내란 이런 부분에 자기네는 문제 없다. 계속 그렇게 가니까 대통령께서는 모든 걸 다 품는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에서 계속 평행선 이번에도 만찬을 할 때 사실 민생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 특검을 어쨌다느니 더 이상 이제 니네가 여당이 됐으니 탄압을 그만하라는지 아무튼 그런 얘기만 하니까. 제가 자영업자인데 지금 무슨 지원금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좋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딱 힘든 타이밍에 지원금이 딱 나와서 한 턴 버티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자영업자가 살아야 나라 경제도 사니까. 부채가 늘어나는데 그대는가 부채가 지금 한두 푼 늘어나나. 그 소비 쿠폰도 그렇고 나라 빚이 늘어나가지고 내가 나이 70 넘어가고 80 다 돼가면서 문제는 없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문제지.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관세 두드리고 중국에서는 문 닫아버리게 해버리면은 수출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갚아? 상권 분립이라고 하면은 그런 권력 기관은 대통령이 누가 바뀌어도 당이랑 관계없이 권력 기관의 고유 업무들을 해요. 그게 선진국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권력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에 의해서 바뀌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대로 된 상권 분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오늘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차를 맞이했습니다. 상당히 오늘 예정된 시간보다 더 길게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진행이 됐는데요. 지난 100일 먼저 박용진 전 의원께서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떤 점수를 줄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난 100일은 사실은 윤석열 정부 3년의 그 엉망진창을 좀 수습하는 100일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본인도 회복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대통령도. 그러니까 그런 회복과 안정의 기간이었다. 모든 걸 좀 이제 정상 궤도로 좀 올려놓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성장을 하겠다. 이제 이런 이제 표현을 쓴 것 같아요. 100일 동안 어쨌든 혼란을 수습하고 좀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과정. 그 과정 동안 100일
그 국정 운영은 상당히 무난했다. 그리고 뭐 저는 좋은 점수를 주는데 국민들 대부분께서 인색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내용 일부분을 듣고 오겠습니다. 그런 논란이 있더군요. 왜 사인을 남들은 사인하는데 너는 사인 못하냐. 우리가 오늘 어디로 간 게 아닙니다. 방어를 하러 간 거죠. 그 방어하면 됐지 뭐 사인을 합니까? 좋으면 사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익되지 않은 사인을 왜 합니까? 그래서 저는 저 장동혁 대표를 만났는데 그때도 표현했지만 생각보다 유연하시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대화가 되겠는데 그래서 되게 즐거웠는데 여의도 가니까 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결국 이게 국민들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께서 심판자잖아요. 심판자. 주인이고 머슴들 일 시켜놓고 누가 더 잘하나, 누가 진짜 일을 하나, 누가 일하는 척만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다른 머슴 괴롭히기만 하나, 이걸 잘 가려보면 그 머슴들이 주인 눈에 들기 위해서라도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성과를 내고 일하지 않겠어요? 근데 주인들이 편을 갈라가지고 쟤는 일을 못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애니까 나하고 고향 같으니까 이러고서 막 한다고 생각하면 머슴들이 일을 하기보다는 편을 짜겠죠. 결국 거기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구더기가 싫죠?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 장은 먹어야지. 구더기 안 생기게 아주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보안 수사 문제나 뭐 이런 것들도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왜곡되지 않고 죄 지은 자는 처벌을 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 대통령 기자회견 일부분을 들어보셨는데요. 예정된 시간보다 한참 넘겨서 강유정 대변인이 이쯤 되면 끝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대통령은 더 질문해라, 더 답변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또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박영진 전 의원 오늘 이 기자회견 보셨을 텐데 어떤 부분이 특히 인상 깊으셨는지요? 뭐 일단 국정 전반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국정 사안에 대해서 다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잘한 거든 잘못하고 있는 거든 조금 뭐 지금 성과가 안 나고 있는 지점이라고 할지라도 예. 국민들에게 아주 솔직하게 담백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주저하지 않는 이전과는 좀 다른 대통령의 어떤 모습을 본 거죠. 지난번 30일 기자회견 때도 그랬는데, 그러나 이제 좀 저 기자회견을 진행해야 되는 대변인으로서는 좌불안석이죠. 네. 그래서 뭐 대변인은 약간 뭐 좀 당황하고 배석해 있었던 다른 실장들이랑 네. 저 대통령실의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좌불안석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러나 국민들로서는 그리고 언론으로서는 필요한 거 질문하고 또 대통령의 국정 상황 인식을 들을 수 있고 앞으로의 계획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건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봐요. 네. 예정된 시간보다 더 넘치도록 그렇게 또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여하튼 대통령의 생각을 또 알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 보면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어떤 부분이 협상이 됐느냐, 또 타결이 됐느냐, 또 서명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도 대통령이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고요. 여야 지도부 회동에 대한 뒷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극심한 또 진영 대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의견이 또 있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또 주목할 부분으로 보이고요. 자, 이야기하는 도중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들어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숨은 좀 돌리신 거죠? 그럼요. 네, 괜찮으시죠? 그러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100일 어떻게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시는지요? 100일 동안 첫 번째는 뭐 대한민국의 국가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정복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치를 안정시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는 그래도 조기의 국정 안정을 이룬 부분에 대해서 가장 그래도 높은 평가를 해드리고 싶었고,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상당히 걱정과 우려가 또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도 여전히 국민들 속에는 큰 문제였는데, 그래도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급진적인 큰 변화를 갖다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심리를 초기에 그래도 웬만큼 구축했다는 것은 그건 좀 높은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네. 다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인사가 맺혀지고 인사가 만사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인재를 등용하는 측면에서 아직까지 여전히 좀 편향적이고, 또 국민적 정서나 공감, 이해, 동의를 구하는데 상당한 또 문제가 있는 그런 인사 발탁이라든지, 특히 8.15 이제 강백줄 특별사면 당시에 예. 조국, 윤미향 이런 사람들 아직까지 국민 정서가 그렇게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좀 섣부른 그런 특별사면 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아쉬움과 또 그 부분에 대한 점수는 분명히 줄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은 또 자세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관련된 내용들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먼저 박용진 전 의원께는 이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30일 기자회견, 또 오늘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기자회견 분위기나 이런 진행 방식은 어떻게 보셨는지, 그대로 앞으로도 뭐 200일, 300일 뭐 또 이렇게 또 기자회견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텐데, 오늘처럼 이런 기자회견의 방식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좋다고 보시는지, 또는 추가적인 의견이 있을지요. 제가 대변인만 5년을 한 좀 특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그 뭐 당대표 연두 뭐 기자회견 뭐 혹은 그 대통령의 이렇게 무슨 기념일이 있을 때 이제 기자회견 이런 걸 보면 간사단을 통해서 누구누구가 오늘 질문할 거다 정도는 알려주죠. 그리고 더 나가서는 뭘 질문할 건지도 미리 이제 질문지도 받아보기도 하고 뭐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런 그 어떤 제약 없는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건 그동안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은 2번에 걸쳐서 이른바 뽑기. 그래서 그 기자단의 그 명함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질문권을 주다 보니까 지난번에는 좀 이렇게 편향됐죠. 편중되고 일부 지역지가 너무 많이 그러니까 질문권을 가졌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지역 관련 질문들이 더 많이 나오고 좀 이제 광범하고 모든 국민이 관심 갖는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편향되고 특출한 관심 쪽으로 이제 좀 집중되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이번에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했던데 저는 좀 그 다양한 방식으로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기자들에게 질문권, 접근권을 주는 건 눈에 띄는 좋은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해요. 예, 어느 한쪽으로도 치중되지 않게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보통 그랬거든요. 그 방송사 중에 한 곳이 하고 또 통신사 중에 한 곳이 하고 중앙 이른바 뭐 7대 일간지 중에 한 곳이 하고 뭐 이렇게들 막 이렇게 하고 주로 그렇게 약간 힘 있는 언론사 뭐라고 그럴까 영향력이 있는 언론사 중심이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언론은 다 같은 언론인지 어디 한쪽에 기존의 무슨 구독자 수 시청률 순 뭐 이런 파워를 중심으로 질문권을 주지는 않더라.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독립 언론에서도 영상을 통해서 질문하는 예. 것도 상당히 또 인상적이었고요. 김전우 의원께는 취임 100일에 벌써 이제 기자회견 2번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소통을 자주 가져가는 것은 좋다고 봐야 될까요?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 소통 정치라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패착은 정치를 실종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를 실종시켰다는 것은 국민적 소통을 어떻게 보면은 좀 소홀히 하고 기피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정치 실종, 국민 소통의 그 부족함을 특히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고 그 100일 안에 2번 지금 했다는 것은 역대 대통령 또 이것도 이제 기록을 세운 겁니다. 그만큼 이제
100일 사실상 이 기자회견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100일 동안에 무슨 성과를 지금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국정 4년 9개월을 갖다 이제 그동안 어떤 준비를 했고 어떤 기조를 잡아가지고 이걸 국민들 공감과 동의 속에서 그리고 이제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서 그런 국정 운영 방식을 갖다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만 제대로 국민들에게 읽히면은 이번 100일 기자회견은 대성공이 될 수밖에 없죠.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저는 특히 오늘 그 100일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나름 대통령실에서는 오랜 준비를 했을 건데 그러기 위해서 지난번 일본 그리고 또 뭐 그 때문은 아니지만 미국 정상회담에서도 나름 선방의 효과도 있고 그렇지만 요 근래 우리 이제 조지아주의 우리 또 한국 근로자들 체포 구금 상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지난 월요일 날 대통령실에서 여야 간의 그 지금 첨예한 갈등 구조를 좀 드러내고 협치 정국을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양당 대표 손을 맞잡고 또 서로가 파한대소하면서 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집권당 자기 친정집 대표에게는 가진 자가 좀 더 베풀어라 이런 정도 하면서 협치 정국의 큰 분위기를 만드는데 그걸 거듭찬 당사자가 또 사실상 자기 친정집의 전청대 당대표가 돼버렸고 더군다나 오늘 100일 기자회견 하는 자리에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에 맞춰져야 되는데 대려 정청래 당대표와 지금 현재 알겠습니다. 그 김병기 원내대표와의 갈등 구조 이런 게 비춰진 부분은 대단히 안 좋은 대목이죠. 네. 집권 여당과 정부에 있는 그 이야기는 혹시 이따가 좀 시간이 되면 따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기자회견 내용에 조금 집중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민생 경제 부분인데 박 전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학대 재정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일단 박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그 터닝 포인트가 언제였느냐면 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때인데요. 그때 이른바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그 뭐 벤처 창업과 인터넷으로 좀 가자. 정보 대국으로 가자 이런 계획을 가졌다고요. 근데 그때요. 대한민국 정부의 1년 예산이 IMF 직후라서 거의 나라 망하는 줄 알았잖아요. IMF 직후라서 제 기억에 한 74조 8천억 원 정도였어요. 근데 그 김대중 정부에서요. 정보화 정책에 이른바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깔겠다라고 하면서 발표한 게 향후 10년 동안 80조의 예산을 집행하겠다. 돈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 국민들에서 놀랬죠. 1년 예산 정도를 그렇게 쏟아붓겠다고 하는 1년 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쏟아붓겠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때 그 어떤 정책적 전환 그리고 거기에 과감한 재정 집행 또 과감한 어떤 그 펀드를 조성해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국의 정보화 대국의 자리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한 다양한 뭐 제조업과 산업들의 발전을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말이 또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확대 재정하겠다. 부채에 대한 우려 다 안다. 그러나 여기서 머뭇거리면 사실 지금 그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수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명확한 정치 철학과 인식을 보여준 거거든요. 제가 일부러 김대중 대통령이 예를 들었는데 사실 산업화를 이끌었던 경부고속도로 깔 때요. 68년도에 한국 정부의 예산이 2,400억이에요. 2,400억. 그런데 경부고속도로를 깔기로 한 것도 68년도인데 그 68년도에 500억을 투입하기로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근데 그때 경부고속도로를 깔지 않았으면 그 뒤에 올 대미 수출을 위한 그 뭐 물류의 유통 이걸 못 만들었을 거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산업화를 이끌어갈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야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 혹은 빚내서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면 단견일 수 있다. 오히려 이거로 인한 그 어떤 수확
이번에 돈 집행하는 걸로 혹은 뭐 재정 확대 재정한 걸로 수확은 누가 해요? 다음 정부 혹은 그 다음 정부가 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욕먹을 줄 알고 걱정과 우려와 비판이 집중될 줄 알지만 이런 정책,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야말로 그런 대통령이야말로 미래를 보는 정부와 미래를 보는 대통령이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잠시 전에 출연자분의 이 휴대폰에서 조그만 소리가 났는데 우리 청취자분들 또 시청자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재정 건정성 우려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논밭을 묵혀둘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국가 경제 규모 재정 관련해서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민생 경제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국가 확대 재정 정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경제라는 게 이제 민간 소비 내지는 국가 재정인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 민간 소비가 워낙 어려워진 상황이 그러니까 가정 경제가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풀어서 결국은 장기간 이어진 그런 내수 침체로 허약해진 경제에 긴급 뭐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그게 이제 민생 회복 지원금이고 그 덕분에 이제 소비 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이제 뭐 가장 최고 수준이 회복됐다. 예. 그리고 뭐 코스피도 지금 3,300 넘어가지고 지금 현재 벌써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지냐.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상당한 자아자찬이에요.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하겠지만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처럼 이 국가 재정이 엄청나게 지금 투입되고 나면은 거기에 또 반드시 비례하는 게 국가 채무 비율이 또 그만큼 국가 건전성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국가 이제 이 채무 비율이 높아지면 이제 국제 신용 등급에서도 이게 이제 여차 잘못하면은 국가 신인도가 이제 하락할 수 있는 그 등급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국가 재무 건전성이 그만큼 어려워지면은. 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다른 OECD 가입 국가 비교해서는 우리는 그런 정도 가기는 아직 이르다. 이런 이제 평가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그렇지 않아요. 요 근래 지금 한 10년 사이에 아주 수직 곡선을 거의 긋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금 국가 신인도에 대해서 상당히 애국 평가 기관에서는 상당히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걸 갖다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놓쳐서는 안 되고 그런 측면에서 건전 재정은 항상 이거는 네. 국가 재정을 푼 만큼 반드시 또 어떻게 해서 이 세수가 또 확대돼서 네. 건전 재정을 또 앞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고민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박 전 의원께서는 이 대목 어떻게 보시는지. 김 전 의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확대 재정에 대해서 국가 신인도 또 국가 재정 부담 또 이 중에 하나가 이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으로 이제 상당히 적극적인 확대 재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내수 활성화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또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국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 OECD 가입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이만한 인구와 이만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중에 이렇게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 집행을 이렇게 경험해 본 나라, 이 정도 규모를 해본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없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 코로나 때 이렇게 아주 그 시기 집중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어떤 코로나 때의 어떤 뭐 그 소비 진작을 위한 혹은 그 뭐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이런 집행의 성격을 넘어서서 어떤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처음이라서요. 그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경제학자들이 세계적으로 이런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거대한 경제 실험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아마 여기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아마 분석해 낼 겁니다.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소비 진작 효과들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그 큰 정도 규모를 집행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는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고요. 오늘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은 소비 쿠폰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 100조의 국채를 발행해서 어디에 집중할 거냐. 특히나 이제 뭐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어떤 신기술, 이 첨단 기술 R&D라든지 이쪽으로 집중하겠다. 그래서 분명하게 표현을 했지만 어떤 새로운 자극,
경제 성장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분야와 산업에 집중할 거라고 했으니까요.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터닝 포인트,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새로운 그 점핑대가 될 거다라는 예. 생각입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얘기가 되는데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이 지켜보는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을 대목은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기존의 50억 기준으로 유지하겠다 이 부분으로 보입니다. 김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장동혁 대표도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요구를 하기도 했고 또 과감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수용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이제 월요일 있었던 여야 지도부 이제 회동에서 가장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난 이 성과가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 양도세 기준은 지금 이제 집권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도 계획 과제로서 10억으로 이렇게 낮췄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정 간에 물론 그런 합의를 통해 가지고 그런 입장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 반응하는 부분은 대단히 비판적이었거든요. 시장에서도 금방 또 그 반응이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야당 당 대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거는 기존 50억 주식 양도세 기준을 지키는 그 입장은 존중되어야 된다. 그런데 어제 이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가지고 이걸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00억까지 이참에 양도세 기준을 갖다 높여버리자 이런 건데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의 50억을 유지한다 그러면은 저는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진일보한 그런 판단이고 입장이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코스피도 지금 보면은 연고점을 네.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또 수치를 보이고 있기도 한데 자 이번에는 인사 논란과 관련된 부분도 좀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00일을 돌이켜 보면 한 달 시점에는 상당히 또 지지율이 높았고 또 그리고 한 2달째 되는 시점에 지지율이 또 내려가는 추락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시점이 이제 인사 관련된 부분이 이제 불거졌을 텐데 먼저 박찬호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을 비롯해서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가 이제 낙마하는 상황도 벌어졌고 최근에는 최교진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논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 시스템, 인사수석실을 이제 새로 마련한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인사 관련해서는 인사를 발표하기 전에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요. 또 최대한 겸손하게 이렇게 접근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지적하신 뭐 이런 사례들 다 집권 여당으로서는 송구하고 죄송한 일입니다. 인사검증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뭐 인수위도 없이 출발해야 되는 정부의 일정한 한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뭐 일정한 변명도 할 수 있지만 저는 변명보다는 더 낮게 고개 숙이고 더 좋은 사람을 찾기 위한 노력의 어떤 새로운 채찍질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대통령실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인사수석실을 새로 이제 다시 신설하고 거기에 이제 인력을 지금 배치해서 집중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민 눈높이를 제대로 맞추고 또 국민들 마음이 흡족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인사들을 이제 찾아서 가야 되겠죠. 예. 근데 그 인사에 대한 불만은 늘 있을 수 있어요. 같은 편 안에서도 지적될 수 있고 같은 당 안에서도 지적될 수가 있고요. 또 야당에서는 당연히 문제점을 찾아서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국민들로부터 어떤 상처를 국민들이 상처 줄 수 있는 예. 뭐 자녀의 교육 문제라든지 또 본인과 자녀의 병역 문제라든지 이런 아주 민감한 영리를 건드리는 일들은 최대한 검증해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이 임기 초반 한 달 시점에 고공행진을 하던 것에 발목을 잡은 건 주로 사람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인사 이야기도 하셨는데 지금 사면 복권한 대통령의 조치도 조국 전 대표 또 윤미향 전 의원을 비롯해서 이런 인사와 사면 복권 꼭 이렇게 안 했더라면은 지지율을 더 높이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김성대 전 의원께서는 정치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3개월 좀 지나면서 국정 운영 지지율이 대체로 50대 후반에서 이제 60% 지면 이제 중반대까지 이렇게 들어서고 있잖아요. 늘 이렇게 잘 유지했는데 지지율이 가장 떨어졌던 제가 바로 8.15 광복절 3일 났고 난 이후에 가장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어요. 12~13%팍 떨어졌잖아요. 예. 기억나시겠지만은 얼마 전에 이제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그러니까 경실련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그런 일기 내각 인선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평가를 할 때 세 가지 이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지명 갱의를 비공개한다. 어떤 연유에서 이 사람을 갖다가 발탁을 했다. 그럼 지명 갱의를 갖다 비공개하는 부분은 대단히 인사검증에 있어서 국민들이 알 거리를 갖다 이거는 한마디로 무시하는 처사다. 두 번째는 이제 인사 기준을 갖다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권의 노무현 정권 같은 시절에는 항상 인사 기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인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세 번째가 이제 검증 결과도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도 지금 거대 입법 권력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친정 식구들이 지금 현재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를 갖다 총리 청문회를 이틀 동안 하더라도 대한민국 그러니까 역대 총리 청문회가 이루어지면서 정인 한 사람 없이 청문회를 이틀 한 경우도 지난번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지금 현재 강선우 장관 비롯해가지고 많은 장관 청문회들 있었습니다. 끼케야 한두 명 정도. 예. 그러니까 이 국민적 알 거리를 갖다 그래도 인사 마지막 검증 절차인 국회에서의 청문 동의안 그걸 국민들이 잘 지켜보고 국민들 나름 이 대통령이 하는 인사가 국민적 메시지인데 이걸 어떤 나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토대는 당연히 기본을 깔아줘야 되는 건데 이걸 안 해준다. 그래서 이게 헌법상의 국민의 알 거리라든지 공직 후보자 검증의 투명성 원칙에 반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갱실련의 지적을 뼈아프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인사검증팀에서는 그걸 이제 충분하게 이제 교훈 삼아야 될 거예요. 네. 토론 도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이야기가 나와서 가장 최근에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참고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9월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상대로 진행한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 결과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응답자의 63%가 긍정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빠졌던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회복되는 국면에 바로 이 외교 이슈가 있었는데 먼저 박선호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 또 최근까지 이어졌던 조지아 사태까지 포함을 해서 여당에서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역대급 성공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고 지금 조지아 사태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해결을 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모습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반면에 야당에서는 700조 선물 보따리를 주고도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야당이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외교 안보 분야예요. 그 뒤통수 맞았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혼자 맞은 거예요. 온 국민이 다 맞고 대한민국이 맞은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고소하다 잘됐다 이런 느낌으로 평을 하는 건 좀 적절치 않아요. 같이 붕괴해야죠.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이렇게 구금하고 세상에 우리 정부를 압박해가지고 3,500억 달러 투자하라고 그러고 그 투자의 방식도 사실상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돈은 네가 되고 쓰는 방식은 내가 마음대로 쓰고 그걸로 혹시라도 돈 벌면 내가 다 쓸게 이렇게 하는 말도 안 되는 방식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같이 힘합쳐서 같이 되들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민주당에서는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를 제가 더 붙이면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정상회담은 아직도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정상회담은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냥 첫 미팅 정도로 이제 한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 또 관세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뭐 미국이 좀 혹시 깡패 아니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 차례 그랬어요. 71년도에 금본위제를 폐기하는 선언은 그야말로 세계 경제의 경악을 안겨줬고요. 네. 85년도에 프라자 합의는 일본 경제가 30년 그 수렁에 빠지게 하는데 그 첫 출발점이었다고요. 환율을 마음대로 올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우리 좀 나이 있으신 분들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TV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막 수출하기 시작할 때 슈퍼 301조 이거 들이대면서 반덤핑 과세하겠다고 이러면서 보호무역주의였죠. 어마어마했다고요,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게임의 질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아니 동맹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건 그 순진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나라예요. 여러 차례 봤고. 그래서 이런 나라를 상대로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 거냐. 그리고 이 변화되고 있는 국제 질서와 통상 질서에 적응해 나가면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최대한 방어할 거냐. 이게 지금 핵심 과제라고요. 그런데 누구도 또 중국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라, 인도, 베트남까지 다 처음 당해보는 이 상황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인 외교적 사항을 마치 이 대통령의 책임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박찬호 의원이 해주셨고 실제로 좀 충격적인 소식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타 대학에서 연수를 하던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찰리 커크가 또 피살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관세 압박을 방어하기 위해 간 것이지 무조건 서명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전 의원님이 이게 여전히 자동차 관세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고 왜 조지아 사태가 벌어졌냐에 대한 것에 대한 또 명쾌한 이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미국은 불법 이민이라든지 또 노동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나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나름 자기네들은 그 엄청난 이제 우리가 미국의 대미 투자 국가로서는 대한민국이 넘버원이에요. 압도적인 미국 투자 1위 국가입니다. 네. 그 투자 1위 국가의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 지 일주일 만에 그렇게 이 대규모적인 그냥 그것도 한국 투자기업 건설 현장에서 475명의 근로자 중에서 한국인 그 고도의 숙련 기술자들이 3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체포구금 상태는 단순히 이게 미국 이민 당국의 어떤 그런 일방적인 미국 국내법적인 단속에만 그게 의미를 부여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제1과제가 불법 이민자 추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이걸 재건하자. 예. 그 재건의 가장 파트너십이 대한민국이에요. 이미 대한민국은 미국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번에 3,500억 불 플러스 1,500불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700조 가까운 엄청난 앞으로 대미 투자를 우리는 약속을 한 나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트럼프 그런 걸 분명히 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저는 이 부분을 단순히 그냥 미국 국내법적으로 미국은 불법 이민 뭐 노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법을 시행한 것뿐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 문제는 분명히 이런 대규모적인 단속은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에 분명히 이거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봐요. 이 갱고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규모가 달랐고 첫 번째는 또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사상 최대 이제 이런 불법 이민자 단속이었다고 이걸 홍보하고 있었고 또 민간 공장에서 이게 한국 국적의 국민들만 집중적으로 체포했다는 점에서 이거는 예사롭지 않은 분명히 사건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런 700조나 되는 그런 엄청난 투자를 하는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충분한 이 애교는 국가 간 해결의 도구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자 문제는 10년 전부터 우리 기업들이 끊임없이 역대 정부들 지금 이재명 정부 다 제기한 문제인데 네. 이걸 투자하면서 이 문제를 소홀히 하고 그냥 넘어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재명 정부의 실책이에요. 네. 그렇지만은 첫 번째 먼저 문제 제기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도출 행동에 미국 정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제 만전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알겠습니다. 얘기입니다. 중요한 이슈라서 박찬호 의원이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숙제가 남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 정부는 그래? 당신네들 그 입장대로 하면 한국에서 당신네들 투자달라서 투자하기로 한 그 공장 건설하기로 한 그 공장들을 앞으로 그 기한에 못 만들어. 그리고 노동자들 못 구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관련된 기술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국 기술자를 쓰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현지에서 그런 기술자들을 조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모아서 그 건설 현장으로 데려간 노동자들은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엄중 단속만 해. 그렇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트럼프 정부가 그리고 조지아주 주정부가 그 자기들 정치적 성과로 내세웠었던 그 투자가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걸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숙제가 남았고요. 역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이런 식의 대접을 받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우리 숙제도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좀 더 디테일하고 실무 단계에서의 이런 그 협상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고충을 사실은 기업은 이미 알고 있었고 이 고충을 좀 덜어주기를 상당히 바랬을 텐데 비자 문제도 예, 양국 정부가 그걸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건 뼈아픈 점이고요. 네, 맞아요. 대중 반도체 그 공장의 대중 기계 설비 새로운 투자 이런 걸 지금 다 다시 또 미국으로부터 사전에 검토받고 승인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전에도 그런 조치가 있었는데 2018년에 그런 조치 있었는데 그걸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협상을 통해서 대중 관련 투자를 푸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노동자들 비자 문제 역시 아주 세심하게 접근해서 풀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만 조금만 더 부연하면요. 네. 700조 원을 투자해도 단속 한 번이면은 우리 한국 현장이 그냥 기업 현장이 흔들리는 그런 현실은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얼마나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는 하면서도 미국에 지금 현재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취약한 구조인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 정치의 이 냉혹한 현실을 이번에 우리가 크게 경험한 겁니다. 예. 첫 번째 투자는 한정한다. 그러나 주도권은 철저히 미국이 진다. 두 번째 외국인 노동자들은 언제든 그 단속의 칼날로 기업과 정보를 압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첫 번째는 한국의 투자금에 한정하지만 한국의 노동력은 한정하지 않는다는 아하. 그 미국 정부의 기조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그 투자에 대한 미국 정부에 대한 인식도 우리가 명확하게 대비책을 가지고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주제는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탄생 100일 기자회견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주제들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관련해 남한 정부가 몇 가지 유화 정책을 폈다고 해서 북한이 바로 바뀔 것이라 기대했다면 바보다라고 이 대통령은 예, 직격을 했습니다. 북한이 상당히 냉담하고 그렇다면 더 가능성이 높고 더 진전될 수 있는 북미대화가 잘 된다면 이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뭐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 아니겠습니까? 뭐 당장 북한이 바라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고요. 그 속에서 어떤 뭐 남북한 관계도 좀 달라지고 변화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실제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핵 위기가 있었을 때 그때도 그 94년도에 핵합의가 있었잖아요. 그때 핵합의가 있고 나서 이른바 캐도라고 하는 그 이제 중수로를 한국이 만들어주기로 이렇게 하고 한국이 그 뒤에 나섰지 북미 간의 이런 핵 위기가 합의를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이 이제 한국 정부가 나서서 일을 했었거든요. 네. 또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남북 관계에 있어서 진전을 만드는데 우리가 막 앞장서서 확인을 했지만 그 하노이 노딜이 되고 나서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북미 관계가 완전히 급냉하고 나니까 우리 정부가 북한으로 보내려고 하는 인도적 지원 이것도 사실은 미국 정부가 막아서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걸 다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어쨌든 간에 실용적이고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어떤 한반도의 평화 무드를 조성하는데 미국이 앞장섰으면 좋겠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대북 혹은 한반도 문제는 2순위 3순위였거든요. 지금도 중동 사태가 핫한 상황이라서 2순위 3순위일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유독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가 이걸 풀 수 있다라고 하는 상당한 자신감과 일정한 본인만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라서 일정하게 기대를 좀 해볼 만한 상황인 건 맞거든요. 여기에 우리 정부가 그 북한이 우리 정부하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데 우리 정부가 나서기보다는 미국이 좀 나서서 해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연이 아니라 조연 역할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흐뭇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기자들이 질문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한테 에이펙 때 올 거냐 온다고 그러면 그때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일정한 뭐 계기가 될 수 있는 거냐 물었을 때 트럼프가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런 면들을 보면 이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을 출발점으로 해서 아마 또 어떤 분위기 전환의 모멘텀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걸 위한 우리 정부의 보이지 않는 노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북미 관계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이 단추를 깨는 것이 될 것이다라는 설명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김 전 의원 보시기에는 그러면 북미 이 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 북한의 핵일 겁니다. 핵 위협 또 비핵화일 텐데 이런 문제들이 순조롭게 해결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통령 오늘 기자회견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무슨 뭐 대화 상대가 되느냐. 대화 상대가 더 중요하냐. 북미 관계가 북한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다. 노골적인 직설적인 입장을 이제 피력을 했어. 이런 역대 대통령은 이렇게 피력한 경우가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자기가 뭐 그동안 이제 북한에 풍선 날리는 거 그거 금지하고
대북 학성기 털어대던 거 그거 이제 철수하고 했다고 해서 북한이 하루아침에 달라지겠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만은 끊임없이 북한은 그래도 평화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뭐 일정 부분 뭐 공감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남북 관계는 이렇게 남한 당국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북한은 체제 위협이 이렇게 핵심이 남한이 아니라 그런 미국이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 관계를 갖다 북한이 더 중시한다. 그런 측면에서 북미 대화를 갖다 하겠다는 것은 자기는 더 존중하고 그건 더 위해주고 싶다. 네. 그렇게 돼야 더 한반도에 더 평화가 더 안정적으로도 기반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페이스메이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앞으로 북미 대화가 열리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도 한반도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굳이 뭐 주도하겠다고 고집할 필요도 없다. 뭐 그런 입장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인사에서도 이제 조금은 드러나요. 이 기존에 이제 안미 경주, 안보는 미국, 이제 경제는 중국에서 미국에 가서 국제 안보 뭐 그 회의소에서 이제 미국 방문한 그때 이제 그게 질문이 들어오니까 이제 확실하게 안보에 대해서 미국의 더 중요성을 갖다가 거기서 확고하게 다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인가 어젠가 그 저기 주중 대사를 갖다 내정하는데 네.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현 씨를 씨가 갖다 사실상 내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예요. 왜? 한중 수교를 이뤄낸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아들 또 노재현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그래도 이게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는 중국의 이해 동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이라면 그런 상당히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런 대사 임명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듯이 그래서 이게 남북 관계도 정말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접근을 한다 그러지만은 근본적으로 북한 핵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이미 중국 전성절에 이제 핵 보유국의 지위로 섰기 때문에 네. 거기에 걸맞는 또 대한민국의 안보 입장도 지금까지의 인식하고는 달라져야 돼요. 그냥 북측의 선의에만 기대는 그런 쉽게 말하면 안보 정책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한미 동맹 굳건한 동맹이 왜 중요한지 또 그런 측면에서 이 이 작전금 문제도 이게 너무 또 지금 이 이재명 정부 주변의 사람들은 너무 좀 그걸 갖다가 좀 너무 좀 쉽게 알겠습니다.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앞으로 좀 맥을 잘 짚어주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네. 여야 정치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도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여야가 이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 11일 회동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또 훈훈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지금 그 뒤에 나온 이 여야 간의 태도를 보면 더 센 특검법 관련해서 결국 합의가 되는 듯 했는데 파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치 국면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그게 뭐가 문제냐 얼마든지 국민들의 직접적인 선택을 받은 이 선출 권력이 얼마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내란 사태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적당하게 타협할 수 없다. 이 점을 또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청래 대표와도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영진 의원. 이 협치를 이야기했던 이재명 대통령. 하지만 기자회견의 내용을 또 곱씹어 보면 여전히 내란 세력 종식은 또 강하게 방점을 조금 찍고 있거든요. 아니 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라고 하시더라도 그리고 국민의힘의 의원님들이라 하더라도 내란 사태가 반복되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표현을 비상계엄이라고 표현을 하든 내란이라고 표현을 하든 간에요. 그런 일이 또 벌어지면 좋겠습니까? 코스피 엉망되고 빠져나간 저 투자금이 얼마예요.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얼마나 곤욕을 치릅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게 또 하자고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 이름을 내란이라 부르든 비상계엄이라고 부르든 그걸 뭐 윤석열의 란이라고 부르든 그 어떤 일이 되더라도 그런 일이 다시는 만들어지면 안 돼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자라고 하는 건 대부분이 동의하실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오늘 말씀하신 것도 내란 특별재판부를 위헌이냐 아니냐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헌법에 맞게 그걸 접근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걸 못하진 않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재판부 대법원이 임명하는 절차를 헌법이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되는 일이지 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일이지 그거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권한이다 이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 국민주권 시대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협치 중요하죠. 그러나 그 내란에 대한 문제는 국가 근본 문제라고요. 네. 나라의 근본적인 문제이니까 이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깔끔하게 정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협치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 속도를 늦추거나 혹은 방향을 잘못 틀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대단히 원론적이고도 대단히 맞는 말씀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네. 저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표현은 달랐지만 장동혁 당대표에 대한 평가는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우리 저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 만날 때, 저기는 더 구구스러운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아니다. 장동혁 대표가 생각보다 멀쩡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활동을 했었으니까요. 근데 대통령은 이제 이번에 보고 상당히 말이 통하겠구나. 이렇게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서로 대화를 하고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가는 건 소중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비상계엄 사태를 정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조금의 알겠습니다. 흔들림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박용진 전 의원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만 오늘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 장동혁 대표의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취임 100일이 지난 오늘 보이는 현상은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통 분립이다. 이재명 정권은 반경제, 반자유, 반민생, 반민주 정권이다. 진짜 성장, 미래 성장을 원하는 국민 염원을 그대로 반사하는 정권으로 규정하겠다. 11일 훈훈했던 마늘과 쑥 냄새도 났는데 김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틀어진 이유는 뭘까요? 그럼 오늘 이제 기자회견 한 부분 중에서 저도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 바로 그 대목이에요. 국민주권과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의 정당성에 대해서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의지를 가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 기자회견을 지켜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그 말은 지금 현재 왜 정청래 민당 집권당 대표가 대통령 그렇게 협치 전국을 위해서 협치를 외쳐대는데 그 협치 전국을 위해서 손을 맞잡았던 그 손을 하루 만에 뿌리치고 대정부 또 국민 연설을 통해 가지고 정청래 당대표는 내란 척결만이 마치 집권당 민주당이 존재하는 그 이유인 것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실상 집권당 대표로서는 품격과 채통을 지키면서 특히 우리가 민생 경제라든지 외교 안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국론을 모아 나가야 될 국민 통합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를 많이 날려도 지금 부족할 바인데. 네. 그런데 파트너십을 대로 만들어야 될 제1야당 국민의힘을 갖다 내란 척결 세력으로 규정하고 또 이 내란 이 척결 세력들이 국민들 앞에 반성하고 사죄하고 또 자기한테도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은 여전히 자기는 함께 갈 수 없다. 그것만 강조한 대정부 연설이었거든요. 결론은. 네. 저는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이 문제를 갖다 국민 주권 차원에서 접근을 해버렸어요. 그럼 국민 주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이제 국회라고 하는 거고 직접 권력. 예. 선출된 직접 권력 그 사람들이 입법 행위를 통해서 하는 부분은 또 존중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로 기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권 분립 체계 같은 경우는
입법사법행정이 또 한편은 고루 견제가 작동이 되도록 그 상권 분립은 그 원칙이 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법부가 상권 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면서까지 지금 사법체계 행사 사법체계가 지금 분명히 작동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입법이 정치화를 가지고 사법부 입법의 정치가 사법부를 갖다가 또 왜속시키는 그런 법을 남발한다? 그럼 대한민국이 과연 이 헌법에 기초한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인지 알겠습니다. 대단히 위험해지는 거거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내란 사건을 처리하는 이 재판부 구성과 운영 그리고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입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이거는 헌법적 정당성까지도 갖춘다. 이런 대통령의 인식은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라서 이걸 박용진 전 의원과 또 김 전 의원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더 센 특검법과 관련해서 합의가 됐다고 발표가 됐다가 폐기가 되면서 파기가 되면서 지금 이른바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사이의 갈등설.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사과를 요구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검찰의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표 사이에 갈등설까지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박 전 의원께 여쭤봅니다. 이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또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까?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어제 오늘 사이에 벌어진 그 일은 저도 이게 뭔 일인가 싶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그 안에 있으면 이러저러한 디테일한 이야기 오고 가는 걸 이제 들으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데 저는 여야 간에 합의된 사안이 이렇게 뒤집히고 그 후폭풍이 당 안에서 투톱 간의 이런 갈등으로 비화되는 경우를 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제가 8년 의정 활동을 했지만 글쎄 몇 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나. 그 오늘 체포동의안 이제 가결된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를 할 때 민주당하고 그 합의된 사안을 한번 뒤집어봤다가 본인도 곤혹을 치는 적은 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그러니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어떤 갈등 문제로까지 번지었던 것 같지는 않은 걸로 제 기억을 하고 그냥 여야 간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합의를 뒤집을 수가 있냐 이러면서 이제 분개하고 그랬던 건 기억이 나지만요. 지금 야당이 분개하는 건 분개하는 건데 뉴스가 안 돼. 송원석 원내대표가 아니 이럴 수가 있냐 도장 찍고 하루 만에 이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하는 건 그 뉴스가 안 되고 오히려 그 민주당 내에 어떤 갈등이 어떤 논란이 되니까 궁금합니다. 정말 저로서는 잘 모르는 거를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고 다만 한 가지 이런 일 때문에 아까 그 김성태 원내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국민들에게 정말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 자리에 스포트라이트를 오히려 분산시키는 효과라는 게 이게 맞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어떤 잠시의 혼선이길 바라고 이렇게 장기적인 어떤 갈등 구조적 갈등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릴게요. 네, 아마 박 전 의원께서 쉽게 이야기를 못 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김 전 의원께서 어떻게 보시죠? 이른바 정청래 대표, 집권여당의 대표와 대통령 사이의 갈등설. 저도 한 20년 정치하고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에 이렇게 이제 집권당 대표가 대통령 취임한 지 100일 기자회견을 하는 날 이런 정치 행위를 전날 도모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집권당 원내대표는 솔직히 자유롭지 않아요. 또 야당 원내대표하고 또 달라요. 집권당은 쉽게 말하면 당정 운영인으로 허리많은 국정 운영의 일심동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의 정치적 책임은 집권당이 민주당이 그래서 정치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또 민주당은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일정 부분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은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제1야당인 송원석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간에 이렇게 합의한 내용은 그게 번복되는 사례는 한 1% 정도 있는데 웬만하면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집권당 대표가 그걸 깬다는 사례는 더 희박해요. 그거는 왜 사전 용산 지금 대통령실 정무라인들과 사전 그래도 조율 웬만큼 하고
원내대표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요. 그 절차 없이 했다면 아마 김병기 지금 원내대표 벌써 지금 사퇴하고 그 자리에 못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걷어차버린 게 정청래 당대표예요. 그걸 공식화도 시켰어요. 왜? 당내 의원들의 여론이나 우리 지청의 여론이 좋지 않다. 이걸 갖다 속도전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빨리 가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내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부분을 갖다 그걸 제외한 그걸 합의라고 했냐. 이거 없던 일로 해라.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무효화돼 버린 건데 그러면 그 책임을 지고 과거 같으면 집권당 원내대표가 의원들한테 흔히 말하는 사퇴 내지는 안 그러면 재신임 여부를 물어야 돼요. 또 그 절차는 대려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당대표가 부득이 소치라고 그러고 대려 사과하고 그 선에서 이제 봉합하고 끝난 거거든요. 예.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지난 월요일 날 그 협치 정국을 해서 손잡고 하루 만에 국회 돌아와서 자기 당의 강성 지층만 어필한 그런 쉽게 말하면 대정부 연설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어서 이런 상황까지 놓은 이 부분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봅니다. 네. 자, 시간이 뭐 얼마 남질 않았어요. 두 분께 이재명 대통령 이제 취임 100일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성공적인 국정을 위해서 좋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30초씩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박용진 전 의원께요.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어쨌든 정치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능수능란한 대통령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정치를 잘 풀어가야 안정적인 민생 정책을 펴나갈 수 있으니까 늘 운동장을 넓게 쓰는 그래서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가리지 않고 손흥민 선수처럼 골을 만들어내는 네. 그런 대통령이 되시기를 골이에요. 바라겠습니다. 예. 김전우 의원께서는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와 분명히 차별화를 보여줘야 됩니다. 정청래 대표 입장은 여전히 당내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그런 집권당 대표로서의 역할과 모습은 지금 분명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는 민당 내의 그런 지층을 보기보다는 국민만 쳐다보고 가는 그런 중도 실용적 어떤 그런 국정 운영 이걸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용진 전 의원, 김성태